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박사님들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네, 어제는 날씨가 괜찮았죠? 낮에 좀 덥고 밤에는 좀 바람도 불고 좀 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저녁 때 아내랑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도보 산책 겸 운동을 했는데 뭐 땀도 적당히 나고 덥지도 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특히 이 도보 운동하기, 조깅하기 굉장히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잠수교 쪽 많이 건너갔다가, 이제 제가 사옥을 방배동에 짓다 보니까, 방배동 가서 사옥 짓는 거를 거의 매일 보고 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고를 받긴 하는데, 사진으로 보고 받고, 이제 일지라 그래서 이제 매일 이렇게 뭐뭐 했는지 기록을 해서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주시는데, 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조금 또 다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블로그에도 살짝 소개를 했지만 이제 타설이라는 걸 합니다. 타설이라는 게 뭐냐면 레미콘에서 이제 그 콘크리트 반죽을 이제 철근하고 뭐 이런 것에다가 틀 만들어 놓은 거 거푸집에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낮에 하는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만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지를 매일 보내주세요. 매일 보내주세요. 매일매일서 뭐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현장 가서 보고 오고 한번 보고 오는데 아무튼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일단 기초는 끝났고 이제 올라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또 올라갈 때마다 또 이제 중간중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들어오시는 대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뉴스 브리핑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이버 경제 뉴스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서울 강북에서 평당 4천만 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채질하고 있다. 이거 딱 보고 어떤 언론사인지 딱 아시겠죠? 이제 언론사를 진보 보수로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진보 쪽이라고 분류되는 데가 한겨레, 그 다음에 경향,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한국도 살짝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는 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해줄 것 같습니다. 딱 보면은 이제 한겨레 아니면, 예, 뭡니까? 경향일 거라 했는데, 예, 한겨레네요.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제목만 봐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겨레 기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한겨레 신문은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창간된, 왜냐하면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제 중앙일보 이런 때 군사정부 때 해직된 기자들이 만들어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구독을 했었고, 예, 심지어 시내 21, 한겨레 20을 제가 다 구독했었거든요. 응원하느냐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초반에는 이제 진보 매체는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신문 매체라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다뤘죠. 그래서 제가 좀 놀랍게도 부동산 뉴스를 한겨레 걸 제일 많이 받아시게 돼 있었습니다. 되게 열심히 취재를 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현장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조중동 매경 환경을 이겨야 되다 보니까 취재력들이 상당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한겨레는 굉장히 오래 봤어요. 10여 년 봤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부동산 쪽으로는. 예, 그래서 이게 팩트 전달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의사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한겨레 신문을 안 보게 됐죠. 조선신문 지금 보는 데들은 그냥 한 2군데 정도 제가 받아보는 건 2군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종이 신문처럼 PDF로 된 것들은 제가 5군데를 다 봐요. 매일 봅니다, 매일. 그래서, 비교들을 많이 해보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진보 쪽도 일부러 더 보고, 보수 쪽 신문도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분들이 그냥 대부분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하게 되면 그거 그냥 계속 카피여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서 굳이, 그러니까 이게 탐사 취재 이런 것들만 제가 굳이 찾아서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애둘러서 길게 드리는 말씀은요, 여기서 첫 문장부터 잘못됐어요, 일단.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채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규제 완화랑 도대체
뭐가 부채질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규제를 했다는 거죠? 이거 설마 기사를 안 봤는데, 만약에 맨 마지막에 규제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예, 규제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규제가 왜 되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제목도 이상하고, 주제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줄 아시겠죠? 그냥 정치적인 의도가 그냥 단분이 그냥 의사가 다분히 보이는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 체크도 틀렸을 거예요. 아마 자기 논리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비자발적으로 매년 출연하고 있는 피디수첩 같은 거예요.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냥 말도 안 되게 짜집기를 그냥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너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문 방송학과 출신들이고, 아마 한겨레에도 있을 거예요. 지인이 있을 거고, 한 몇 분 계시죠. 물론 이제 이쪽 산업 경제 분야는 아니지만, 그냥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배로서, 한때 언론사를 꿈꿨던 선배로서 그냥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는 기사죠. 네. 서울 아파트 16주째 오름, 매매가 주춤,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제 목요일에 발표됐던 한국 부동산원 뉴스, 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황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오름세가 주춤하다고 하는 것들. 근데 오름세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상반기 때는 조정폭이 주춤이라는 기사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름세가 주춤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너무 놀랍게 보는 통계 중에 하나가 전세가인데,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세가가 왜 오를까요? 저도 좀 신기한 일인데. 예. 아직도 역전세가 나거든요. 전세가가 왜 오른다는 통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보합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전세값이 이렇게 역전세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시세 상승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거든요.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는 뭔가 공급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급 쪽의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확실히 전체 시장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정부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들을 어제 오늘 체크한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지켜보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좀 대책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매 시장이 올라서가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으로 찍어 눌러놨는데도 전세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저건 정말 진짜 오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또 아마 9월 마지막 주에 나온다고 하는 공급 대책들이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가 폭락한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썸네일이라든지 뉴스에 많이 등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지금 어떤 활동들, 어떤 의견들을 내주고 계신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분들이 워낙 데이터 갖고 분석을 많이 하시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시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아무튼 뉴스가 또 뜨게 되면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설 아파트 사라지나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 뜯어 고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AS라든지 이렇게 좀 하자에 대한 것들이 나쁘게 나온 시공사 같은 경우는 시공 점수를 깎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네. 강원 아파트 분양 전망 흐림 속에서 분양 물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디가 줄이 있다는 거지? 봅시다. 어디에 분양한다는 겁니까? 춘천의 소양지구에 미분양이 증가한 지역, 제주, 강주, 충남, 불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분양 광고네요. 그냥 춘천에 분양한다는. 17일 날, 다음 주 일요일 날 주목해야 될 부동산 시황하면서 지난 시장, 그리고 현재 시장, 미래 시장 연동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 이주연 대표나
이 정현석 대표가 못하는 것들은 제가 시황 분석이니까 시황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국 시황이죠, 당연히. 그래서 강원도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좀 예고를 조금 해드리면, 뭐 이런 얘기들이죠. 강원도에 대해서. 강원도에요. 지금 미분양이 많은 데가 어디죠? 가장 많은 데가. 원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작년까지, 아니 올 초까지 미분양이 제일 많았던 데가 평창이었어요, 평창. 그러니까 평창의 미분양은 2018년도부터 생겼던 미분양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생겼던 미분양이 2022년도 돼서 거의 다 해제가 됐어요. 해소가 됐죠.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거의 몇 퍼센트 안 남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미분양이 증가한 지역은 원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원주가 한 40만이 안 되고, 그 다음 큰 도시가 강릉과 춘천입니다. 20만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핫해 보이던 속초 같은 경우도 10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강원도는 다 합쳐봤자 100 몇십만 밖에 안 돼요.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급 인구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애들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제가 다음 주 17일날 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강원도에 최근에 투자가 증가했어요. 여기 그 뉴스는 안 나올 겁니다. 그쵸? 왜? 이건 지금 통계 갖고 하는 얘기들인데, 통계에는 투자 수요가 안 잡혀요. 강원도에 갭 투자 증가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분양권 투자 증가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현장에서 조사를 해봐야 나옵니다. 통계가 절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 지금도 사지 말라고 하셨던 분들의 대표적인 근거들이 대부분 다 통계거든요. 통계에는 투자 수요가 안 잡힙니다. 안 잡힙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다 투자 얘기죠. 투자 수요 얘기. 그러니까 그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지금 통계에 잡히는 것들은 다 실수요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이 시장을 자주 유지하지 않습니다. 통계 수치를 자주 유지할 만큼. 그래서 강원도만 보더라도 지금 투자 수요층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어떤 통계에도 김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 말씀을 9월 17일 날 강남역에서 하는 강의에서 저는 제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좀 기대해 주시고, 그 시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긴 서울시 선정 요건 강화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요거 새로 발표가 됐어요. 재건축 재개발 이제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그 서울시 뭐 시행령이라든지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수정하겠다라고 발표해서 3장짜리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었고,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9월 마지막 주에 발표된다고 하는 공급대책하고 또 맞물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공급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인데, 이 요는 어저께 그 보도자료에 나왔던 그 얘기들은 결국은 절차를 좀 단순화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겹치는 절차들을 좀 빼버리고 하나의 절차로 좀 모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이 조금 앞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이 좀 앞당겨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아무래도 조합에서는 이 건설 사업을 해본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좀 느려요. 근데 시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것들, 이제 코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공사가 선정되면은 그 단지 안에 시공사 이제 사무실, 꼭 단지 아니라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시공사 사무실 단지 안에 있을 거고, 큰 단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 지역에 이제 지역 사무소가 있겠죠. 그래서 수시로 와서 이렇게 하자라고 아마 조합과 계속 협상들을 할 겁니다. 그 자체가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은, 예,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반짝 줄고 매물 늘자 아파트 분양 전망도 글쎄. 이게 뭐냐면은 급매물이 다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거래가 좀 줄었어요. 거래량이. 그게 좀 일부 있고, 그리고 또 7월 달 통계가 지금 잡혀 있는데 7월 달, 8월 달이 뭐랄까요?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비수기 플러스 급매물 소진으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이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준 것들 때문에 이제 반짝 상승은 끝났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것들의 상승 하락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도 상승 하락 전망해달라고 해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자꾸 이제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기자님들. 네, 근데 제가 진짜 그거 못 맞히겠어, 상승 하락을.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맞추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해봤자 제가 상승한다고 말해도 하락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락한다고 얘기해도 상승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들을 말씀하신 해석하는 분들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 평균으로 이제 올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지역 특강 갔더니, 박사님 올랐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파트 안 올랐어요. 그럼 제가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새 아파트들이 올라간 건데, 구축 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상승하락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뉴스를 쓰시는 기자분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책 보도자료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상승하락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축인지 신축인지,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다 구분을 해주셔서 말씀하시는 게, 왜냐면 듣는 분들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또 팔려고 하는데 또 매물을 걷어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막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승 하락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발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통계의 의미로서 말씀을 하셔야지 뭐 시장이 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는 뭐냐면은 급매물이 다 소진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시장을 예측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럼 급매물이 예측되면은 새로운 급매물이 나올 때까지 거래가 잘 안 되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급매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근데 대신 거래량이 좀 있어야 돼요. 거래량이 좀 있는 아파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박스권이 있어요. 박스권이 뭐죠? 상한선과 하한선이 좀 있어갖고, 그 안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박스권이 한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습니다. 늘 그 정도는 늘 있었어요. 이건 화랑장이든 뭐 불황장이든 거래가 될 때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박스권으로. 근데 그 박스권을 뚫고 내려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인데 7억짜리가 나왔어. 급매죠. 그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박스권은 거의 뚫고 내려왔잖아. 예.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거래가 되는 것들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7억에 한 몇 건이 거래됐는데, 그 다음부터 거래가 안 돼. 왜? 7억에 거래된 거 몇 건 거래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 9억 아니면 10억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실랑이를 하는 거죠. 9억, 10억에서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살려고 한 사람들이 7억짜리 찾다가 7억이 없으면은 이제 8억짜리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8억짜리도 없죠. 근데 8억, 그러니까 매수 호가가 8억이 되는 거고, 매도 호가가 이제 9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랑 갭이 1억으로 차이가 있다가 딱 붙죠. 그럼 그 붙는 시점에서 이게 8억에서 붙는지 9억에서 붙는지 그 다음 시장이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8억에 붙으면은 뭐 급매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방으로 좀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들이고, 이제 9억, 10억 거래되면은 이제 상승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지역 내에서도 새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건 그냥 급매물이 빠졌다 전체적으로 그 정도고요. 요거를 그대로 적용할 때는 개별 단지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지방 다주택자 기준 2채에서 3채로 완화를 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 현행 기준은 지역 소멸 처리하고 있고, 세제 형편성 훼손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블로그 칼럼을 썼던 게 이겁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고요. 다주택자 규제 전환 필요성. 예, 국토연구원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 여기가 금강인데 금강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토연구원 원장 신경원, 이수욱 선임연구원, 그러니까 이수욱 박사님이시겠죠 아마. 이수욱 박사님께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과제라는 주제로 논문을 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국토연구원 원장님은 심겨온이시죠. 예, 인수위에서 국토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기영 교수님이 국토부 장관 할 줄 알았는데 원희룡 장관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지방 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자 수 기준을 차등적 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가 아니라 그냥 없애는 게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일부 실현됐어요. 저는 더 세게 나가는 것들이고, 여기는 아직까지도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없애게 돼버리게 되면은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부 완화하는 정도로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재밌어갖고 제가 일단 공유를 했고요. 전문은 이 블로그 맨 밑에 제가 여기 PDF가 있어요. PDF가 좋습니다. 내용 봤는데 괜찮아서 이렇게 PDF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 내용이 굉장히 길죠? 이게 16페이지니까 제가 오늘 16페이지만 다 읽을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요 내용들만 제가 1분 동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 이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좋았던 것이 이제 88년도부터 다주택자들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88년이 언제죠? 노태우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규제 정책들은 노태우 대통령이 다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이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노태우 대통령이 규제 정책에 다 만들어놨다고요. 제일 큰 규제 정책이 뭐였죠? 일기 신도시 만든 거잖아요. 공급으로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일기 신도시 36만, 예, 그리고 전국에 200만 채를 그냥 한꺼번에 줬잖아요. 그 당시 전국에 있는 집수가 500만 채였는데, 그 4년 만에 200만 채를 때려줬다니까요. 그것처럼 심한 규제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시장이 정지가 돼버렸죠. 그게 전 제일 심한 규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규제 정책을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규제들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좀 그런 이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보세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규제보다 지난 5년 동안 규제가 너무 심각하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논문에 화두가 이제 던져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 규제들은 좀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규제들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만든 거예요. 이거 신기영 교수님이, 지금 원장이 되셨네요. 아무튼 책을 두껍게 2개가 쓰신 게 있어요.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 제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다 읽은 다음에 제가 서평으로 제 블로그에 써드릴게요. 정말 예,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다주택자들은 2주택을 가진 사람부터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예, 근데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고, 예, 그래서 다주택 거주는 주거 서비스 성격이 강한 것이고, 소유는 투자 성격이 강한 것이 규정되기 때문에 거주하고 소유는 분리시키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주택 소유 중에서도 임대하는 경우도 조금 분리하자, 그런 얘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로서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를 잘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되게 좋은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초에 이거에 좀 선행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항상 논문은 선행 연구가 있고요. 선행 연구에서 항상 결론 부분에 다음 연구에서는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구에서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연구에서는 뭐 하겠습니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받아 쓴 겁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가 뭐가 있었다는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지금 이 논문에서는 뭘 또 주장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선행 연구 자료예요.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 주택수를 2채로 하지 말고 3채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라든지 학계의 의견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다주택자 규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어요. 지역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은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규제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은 제가 규제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은 규제하면 안 돼. 왜? 다주택자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 자가가 많아서 임대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돼.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임차 다주택자 규제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당위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선행 연구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사도 해서 어떻게 좀 해서 3주택 이상으로 가자. 결국은 이번 논문은 3주택 이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메인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주택수를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3주택자들로 가는데, 여기서 안을 제기한 게 3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3단계로 이제 추진을 하는데,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을 하자는 게 일단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하는 게 1안이었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금액으로 하잖아요. 금액으로. 한 채의 고가 주택 소유에 비해서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 규제 내용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아파트가 50억이야. 근데 지방에 10채가 있는데 10채 다 합쳐도 10채를 다 합쳐도 3억이 안 돼. 그런 주택이 있냐고요? 예. 제가 예전에 주택 수가 굉장히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튼 10채를 넘게 산 적이 있어요. 한꺼번에. 몇 채를 샀는지 말씀 안 드릴 텐데. 아무튼 10채를 한꺼번에 넘게 산 주택이 저기 있었는데, 제가 돈이 많아서 그걸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가격이 몇 천만 원밖에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갭을 끼면 더 적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10채가 있어도 몇 억 안 되는 주택들이 꽤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다 임차 물건들이고 전세나 월세가 얼마 안 해요. 근데 그 주택을 자가로 사람들이 사진 않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규제를 하지 말자는 거죠. 임대주택 소유,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자 간주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이거에 맞고 동의를 하는 게, 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금액으로 하지, 개수로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좀 너무 특이해서 그래. 예. 주택수 산정 제외 혹은 중과 적용 배제 등의 대상 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게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 역할을 하는 주택들이라든지 초저가 주택들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데 주택 간주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임차 물건이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외하자.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계속 후속 대책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연구 논문을 참고해서 정책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것들 이해하시고 여기 정리한 것들을 읽어보신 다음에 이 기사를 보시면은 그냥 한 번에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그런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신경 교수님, 신경 원장님이 가셔서 이제 연구를 지시하시는 게 저런 것들이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명동 성당 인근에 신축 건폐율 줄이고 개방형 녹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뉴욕 갔다 오고 이번에 런던 갔다 왔는데, 뉴욕이나 런던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이 도심을 걸어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원도 많고, 그리고 벤치가 많아요, 벤치가. 벤치가 많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용산구에서 서초구까지 갔었죠. 서초구동 지나서, 반포 지나서, 서초동 지나서 방배동까지 갔다 왔는데, 중간중간 공원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동네들은 공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벤치도 있고. 그래서 걷다가 한 30분 걷다가 좀 뭐 한 5분 앉아있다. 1시간 걷다가 또 5분 앉아있다가 그렇게 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 강북 있잖아, 강북.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 오를 때 제일 짜증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앉을 데가 없어. 앉을 데가 없어. 도심들.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 솔직히 용산구도 없어요. 용산구도 벤치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강북은 녹지 공간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명동 성당이 어디죠? 중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심 내에 저렇게 좀 도심 재생 사업할 때, 아니면 재개발할 때, 이런 고층 빌딩 지을 때 좀 앉을 수 있는 벤치 좀 많이 만들죠. 벤치죠. 예, 녹지 공간도 많이. 그러니까 녹지 공간 만들면 무조건 벤치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선진국다운 도로 설계, 도시 설계인 것 같아요. 앉을 수 있는 많이. 앉아서 도심의 좀 풍경을 좀 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나 재개발하는 아파트를 보면은
녹지공간, 수공간이 많잖아요. 녹지공간, 수공간이 많은데 그 잘 만든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멋진 공간들을 감상할 수 있는 벤치가 있는지 그런 휴게관, 의자 공간들이 있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아무 데도 앉을 데가 없는 단지들이 있어요. 아무 데도 앉을 데가 없는 단지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정말 형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만든 단지들 같은 경우는 곳곳에 앉게 해놨거든요. 곳곳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파트 상품을 평가하는, 예, 제가 도시 설계를 평가하는 요소가 벤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 조경을 평가할 때도 벤치가 있는지 한번 앉아서 볼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들도 평가 방법이다. 예, 그런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딴 붕괴 사고, 시공 능력 평가 확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들. 국토부 개선 발표, 부실 시공하자, 중대 재해. 네, 비카프리 의원님께서 또, 서울역은 만들어놨는데, 노숙자들의 청구. 네, 그 노숙자 분들도 이제 좀 쉴 곳들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전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무상으로 먹는 그 식당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어서 줄을 빨리 서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좀, 결국은 쉴 곳과 먹을 곳이 없어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역 북부 역세권을 개발을 할 텐데, 북부 역세권 개발하고 이제 거기 다 전체적으로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데, 깨끗해지면 노숙자들은 없습니다. 예. 왜냐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깨끗해지는데. 거기 먹을 데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북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 지금 제일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정말 깔끔하고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고, 특히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들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 너무 멋있고 좋은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좀 깔끔하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북부 역세권 개발하는 것들 되게 좋거든요. 근데 거기를 관광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TX가 출발하는 데고 GTX가 있는 곳이고, 거기 아마 여러 가지 철도망들이 거의 10개 가까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정말 즐길 수 있고 광장 문화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역 거기를 광장 문화가 되게 되면은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행사들이라든지 서울 시청에서 하는 행사들, 데모하고 그런 거 말고, 예, 좀 민간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문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뉴욕도 마찬가지고 런던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 역 주변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그래서 해리포터역, 런던 가면 해리포터 그러니까 기차역, 거기서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되게 좋거든요. 깨끗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뉴욕 가면 그랜드 터미널이라고 굉장히 큰 역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노숙자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놓으면 돼요. 깨끗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뉴타운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죠? 입주민의 신분 계층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영등포 뉴타운이나 신길 뉴타운이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예전에 신길동은 지금 대림동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신길 뉴타운 개발한 다음에 신길동에 있던 그분들이 다 대림동으로 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돼서 그분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은 갑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바뀌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영등포 뉴타운 개발하고 있죠. 거기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개발되잖아요. 거기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신림 뉴타운 지금 1구역, 2구, 3구역 아시잖아요. 누가 살고 계신지. 근데 거기 1구역, 2구역, 3구역 개발하고 나면은 입주민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상계 뉴타운도 다 바뀌고 나면은 입주민 신분이 바뀔 겁니다. 맞나요? 어차피 아파트 입지엔 분들이 없어요. 아파트 입지엔 없죠. 원래 좋은 입지였으니까. 근데 원래 좀 취약했던 입지들이 뉴타운 하고 나면은 입주민 신분 계층이 바뀌죠. 제일 대표적인 게 신길 뉴타운이었거든요. 신길 뉴타운은 진짜 정말 청량리 주변 역세권 개발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신길 뉴타운이 진짜 천지개벽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달라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시 설계를 잘하고 개발을 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도시가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것들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 예,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좋은 이유는 애초부터 그런 분들이 없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강남이 왜 그런 분들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물론 그분들도 있어야 될 곳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분들이 잘 곳과 먹을 곳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서울역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예,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검사 장비 부족한데 2주 내에 300곳 조사하라니. 그러니까 부실 공사가 나오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도 짧고 비용도 적은데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부실 공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김재현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용 조금 들면서 이게 저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1,000원 주고서 담배 한 보루 사오고 돈 nen겨와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1,000원 주고서 빵이랑 우유 사오고 돈 nen겨와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지. 예, 시간도 마찬가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전세 잦아들자 지방 전세값 1년 4개월 만에 플러스가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17일 날 강의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이 계속 지금도 전 조정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번 주 멤버십 특강 들으셨죠? 이번 주 멤버십 특강. 여기 이제,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이번 주 시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거기만 온다고 말씀드렸죠. 지방은 조정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고 있을까요? 통계에서는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가깝죠. 근데 지방에서도 저 평균 통계 안에는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마이너스가 심한 지역이 있어서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평균 통계로는 지방시장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쪼개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시군구 단위로 쪼개서 말씀드리는 특강, 미니 특강이 바로 이 멤버십 시황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 달에 7,000원이죠. 그래서 많이 좀 수강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시황 이해하시는데 특히 지방 시황 이해하시는 이만한 특강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 요 멤버십 시황 특강 그대로 들으신 다음에 그대로 단톡방에서 톡 강의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제대로 된 정보가 좀 전달되고 상관없으니까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제 강의 꼭 들으시고 예,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깡통 전세 공포에 빌라 전세값 떨어지고 월세는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 뭐 제가 작년부터 여전히 많이 말씀드렸던 넘어가겠습니다. 다세대 빌라는 시세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다세대 빌라 전세는요.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웬만하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아파트 하세요. 아파트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대란 막아라.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추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도세 면제 추진일 텐데, 요거 어저께 밤에 딱 속보 뜨자마자 그냥 막 단톡방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봤는데 아직 정식 공포된 것은 아니고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다 정도로 좀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되면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어저께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그 내용이잖아요. 지방은 이런 미분양 해소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도 마음을 준비하고 계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기억하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PF 보증 요건 완화해야지 건설사 자금 융통.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PF 이자를 깎아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러니까 대출 원금 납부 대출 이자 기간을 조금 뒤로 밀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처치 곤란 택지들을 사준다거나 전매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예, 악성 미분양, 예, 좋네요. 이런 것들 좀 양도세 면제 좀 좋긴 하겠네요. 역세권 공공분양의 용적률 인센티브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노후개시 특별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공급 계획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9월 마지막 주에 나올 대책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데 1월 3일 대책 이후로 좀 정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많이 가네요.
녹지 생태 조짐 아까 말씀드렸고 국내 대표 디벨로퍼 수장 홍콩 아트계 큰손 만난 11건설 엄소고 회장 11건설 뭐죠? 유엔사 부지 키아프 행사장 요거 제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가셨던데 우리 유현준 교수님도 가셔갖고 사진 올려주셨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11건설 이게 지금 유엔사 부지인데 이게 더 파크사이드 있잖아요. 더 파크사이드라고 하는 그 유엔사 부지 개발 부지인데 이것을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데 오피스텔 분양 홍보 부스를 여기다 만들었대요. 키아프에다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키아프 오시는 분들이 지금 500분인가 사전 그 초대 받으신 분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에서 좀 제일 잘 나가는 부자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마 사전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아프 행사, 이게 공식 홍보 부스면 돈 많이 냈을 텐데, 다 파크사이드는 이게 사업비가 13억이 되네. 13조. 그래서 참, 이 분양 방법도 참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 호텔 같은 경우가 여기 오피스텔과 아파트에다가 이런 뭐 조식 서비스라든지 휘트니스 클럽이라든지 각종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 그러니까 이게 단지 내에 저런 1군이죠, 1급. 1급 호텔이 있는 경우는 없죠. 지금도 없어요. 저렇게 된 부지가. 그래서 유엔사 부지를 1조 주고 샀을 때 저거를 어떻게 분양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분양을 하네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냐면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저께도 이제 그 모 제과회사 부대표님 만나고 왔는데 이거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분하고도 이제 이거 얘기하다 왔는데 지금 용산구예요. 용산구가 이제 두 축이 있어요. 두 축이 있는데 하나 축은 여기 한강대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부터 한강대교 넘어가는 거, 노량진 넘어가는 요 축 있죠, 요 축. 이게 특별관리 구역이었어요. 여기는 원래 그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원래 상업지역인데 개발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못했죠. 개발 제한이 걸려 있었던 이유는 미군 때문에. 근데 미군이 지금 없어졌죠. 이제 없어질 예정이죠. 거의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서울역부터 여기 용산역까지는 여기가 다 고층으로 업무시설들이 쫙 들어설 수 있어요. 그게 테헤란처럼 업무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일단 그게 하나의 이제 향후 20년 동안 용산구에 펼쳐질 하나의 사이트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 상상을 못 하시니까 청사진을 못 그리시니까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녹사평역이라고 있습니다. 녹사평역이 여기로 가면은 이태원 상권이고 여기로 가면 경기도 상권이고 밑으로 가면 이제 해방촌 상권입니다. 되게 재밌는 상권이죠. 녹사평역부터 해서 용산구청이 있고요. 여기 이제 호텔 지금 부지를 현대건설이 지금 고급 주상포로 개발하는 게 있고 여기가 유엔사 부지고 여기가 유엔사 부지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11건설의 유엔사 부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지만 녹사평부터 해서 잠수교 요 라인이 또 한번 또 주목해 볼 만한 라인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는 일단 그 옛날에 한남 뉴타운 1구역인데 해제가 되고 여기는 상업시설로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용산구청 되게 멋있죠. 여기 또 크라운 호텔. 예, 크라운 호텔 부지 지금 현대건설에서 아주 초고급 주상복합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엔사 부지 초고급 복합시설 벨트로 만들죠. 세계 10대 호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오피스텔, 제일 비쌀 임대후 분양 아파트 한남들 같은 게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여기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가 또 어디예요? 수성구 부지. 유엔사가 그렇게 개발하고 나면은 수성구 부지 똑같이 개발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그 푸르지오 군인 아파트고 여기가 그 유명한 한남 뉴타운이죠. 그럼 결국은 요 반포대교부터 해서 잠수교부터 해서 요 녹사평까지 모든 라인이 다 고급 시설로.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 위주가 되겠죠. 주거 위주. 주상복합이 될 테니까 주거 위주로 싹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업무시설 위주로 싹 개발이 되는 거고 이건 주거 위주로. 그래서 두 축. 용산 국립공원 미군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왼쪽은 업무벨트, 오른쪽은 주거벨트로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업무시설, 엄청난 업무시설과 엄청난 주거시 들어온 입지는 용산밖에 없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싸게 분양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 상관이 돼. 왜냐면은 당장 미분양이 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임대후 분양할 거니까 나중 가치를 따지게 되면 여기는 너무 좋은 입지라고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벨로퍼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40 서울 아파트 연끌하는데 5060은 신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들은 이제 해석할 때 제가 이제 오늘 요거를 가지고 이제 특강을 해드리려다 하다가 그냥 아까 이제 그 뭡니까 국토연구원 그 논문 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것도 이제 충분히 오늘 설명드릴 만한 주제가 있는 그 라인인데 뭐냐면 보세요. 서울 아파트 2022년도랑 23년도에 매수했던 비중들을 봤더니 작년에도 1등이 30대, 올해도 30대입니다. 일단 30대가 1등이에요. 그쵸? 맞습니까? 예. 그리고 40대가 2등입니다. 맞죠? 그리고 5060이 이제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매입의 연령대중 비율을 보게 되면은 30대, 40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3040이 서울 아파트 사는 게 이상해요? 아, 이상하냐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인지. 뭐가 이상한 거지 도대체? 원래 3040이 제일 많이 사지 않아요? 40대 전후가. 그 30대는 첫 집을 제일 많이 사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뭐, 서울 아파트 연끌. 그러니까 이 내가 연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연끌이 아니라. 이분들이 대출 받아서. 서울 아파트는 30대, 40대 분들이 제일 원래 많이 샀었고, 대출을 받아서 늘 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특별히 이슈가 있는 멘트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다 연끌에서 산다고. 예.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30대, 40대가 그냥 30% 20대인데, 여기 보세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매입 비중이 예전엔 적었겠죠. 근데 강남구, 서초구, 용파구가 늘었어. 비중이. 그러니까 이때 전체, 그러니까 과거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많이 사긴 했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사진 않았겠지. 왜? 비싸니까. 여기는 좀 돈이 있는 분들,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샀겠죠. 근데 지금은 30대, 40대를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송파구를 많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21년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상승 시기보다 지금이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왜냐면 여기에 그 얘기가 기사에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기사에 나온 이유도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060들이 집을 사고 있나요?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2021년도까지는요 거래량이 정상적이었었는데 2022년도에 거래량이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났어요. 8분의 1 토막.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거래량이 한 2배 정도, 3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시기보다는 반 토막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반 토막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사던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고 팔아야 되는데 사고 팔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고 팔지 않는 것 중에 그냥 더 위로 올라갈 데가 없는 주택들이 있죠. 어떤 주택들이 있죠? 비싼 주택들. 더 이사를 안 가도 가는 집들. 거기는 그냥 이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입지가 어디가 많을까요? 강남 3구가 많겠죠. 그럼 일단 5060은 계속 안 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갈 데가. 근데 아마 강남 3구에서 신규로 거래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당연히 5060은 계속 줄 거고 3040은 계속 사겠죠. 간단한 논리잖아. 그럼 이게 결국은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좀 기자님들 3040이 서울 아파트 사는 게 영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강남 3구를 영끌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갭 투자하기도 너무 힘든 버거운 시장인데 갭이 20억 30억인데 저걸 영끌에서 어떻게 삽니까? 예? 한번 기자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억 대출을 받아야 돼요. 20억 대출이면은 지금 대출 금리로 해도 연 1,000만 원이 넘어갈걸요. 월 1,000만 원이. 그러니까 이자만 원금 빼고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걸 내고 연끌 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 그러니까 강남 상구에 사는 사람들은 영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돈이 있는 거야, 그냥. 예. 제발 좀 영끌이라는 표현 좀 그만 쓰세요, 이제 좀. 예. 영끌은 그게 영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원도 없어. 10원도 없어. 근데 저 아파트를 지금 사면은 당장 3개월 안에 팔 수 있어. 2배 벌고.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를 이제 지금 사면은 3개월에 12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금매라서. 제가 아까 3억 박스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12억에서 13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10억 원에 살려고 돈이 없어. 그래서 대출을 50% 받습니다. 5억 받고, 신용대출 2억 땡기고, 3억은 뭐 사적 통장 써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 돈 10원도 없이 10억짜리를 사. 그리고 2개월 후에 팝니다. 12억, 13억에. 단타죠. 그게 영끌이라고요. 근데 2억이 안 올랐어.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팔아야지. 손절매 해야지. 예.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뭐 2, 3개월 동안 빌렸던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손해는 봐야죠. 손절매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게 영끌이라고요. 근데 2030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끌을 어떻게 해요? 30억, 40억 하는 것들인데 취득세만 얼마일 텐데. 심지어 1%, 2% 해도 엄청날 건데. 그렇잖아요. 영끌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영끌의 좀 개념을 좀 제대로 알고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기준 세채로 균환대전.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얘기고요. 가격은 저렴한 지방부터, 세채부터 다주택 인정해야 되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제가 3가지 케이스 말씀드렸죠. 공시가로 판별 의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85% 급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서 물량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는 단기간 공급을 할 수 없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 빌라랑 뭐가 달라요, 도대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맹점이 뭐죠?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 이명박 정부 때 저거 만들었던 주택인데 그때도 전 반대했거든요. 지금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집은 없어도 차는 있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면 어떡하냐. 근데 저걸 무진장 만들어서 저거 결국은 도시형 생활주택 초기에 공급했던 건설업자들만 돈 벌었어요. 중간에 샀던 분들하고 지금도 갖고 있는 분들은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주차장이 없다니까요. 저거 결국 원룸이랑 뭐가 달라요? 고시원이랑 뭐가 다르냐고. 예. 그러니까 저거는 좀 반대입니다, 반대. 차라리 다세대 빌라를 하는 게 낫지. 저렇게 할 거면. 주차 대수를 한 대씩은 갖고 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인허가를 해주고, 재건축 빨리 속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과잉교통을 빨리 만들어주고, 한시적으로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그걸 빨리 풀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임시 땡빵으로, 왜냐면 나중에 문제되거든요. 그럼 또 전세 사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것 때문에. 예,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무조건. 예. 저거는 그냥 건설업자들만 배챙겨주는 겁니다. 대여 노량진 1구역 군침 돌지만 건설사 낮은 공사비에 공사한 곳입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그거죠. 지금 800, 900이 일반적인데 700만 원대 하라고 했잖아요. 철거 비용 포함해서. 저거 아무리 그 노량진 1구역이 좋긴 한데 또 고급 아파트 명품 뭡니까 그 고가 브랜드 쓰라고 하면서 아크로나 DH 쓰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예. 1구역이 제일 좋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말씀드렸네요. 도움 되셨습니까? 네. 되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멤버십 시황특강 주말에 녹음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롯데백화점 평천점 가서 강의하고요. 토요일 날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강남 신세계 가서 강의를 합니다. 강남 신세계래네. 예, 강남 부자지도 강의장 가서 강의하니까 두 강의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근영 팀장 강의도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많이 오세요. 이건 제가 거의 이제 서비스 강의 해드리는 것들이니까 많이 오셔갖고 오근영 팀장 강의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음량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자체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